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 당사자가 약식 판결 신청 관련된 자료 중에서 추가로 봉인 요청할 것이 있다면 2023년 1월 4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봉인을 요청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을까 생각이 들지만요. 해당 신청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굳이 생각해 보자면 혹시라도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판결이 봉인 신청으로 무기한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한 상황을 대비해서 1월 4일이라는 공식적인 데드라인을 요청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다른 하나로는 합의가 아예 없거나 혹은 합의가 12월에는 성사되지 않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아예 없다고 굳이 가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위의 내용들이 최대한 판결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한 요청사항으로 생각해 본다면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12월에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겠다에 대해서는 봉인에 대한 추가 요청이 1월 4일까지가 데드라인이 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봉인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야 그 결과가 판결이 유리할지 유무를 고려하게 될 것이고 불리하다면 그때서야 합의에 대한 급물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료 봉인에 대한 데드라인인 1월 4일이 지나서야 합의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는 약식 판결 신청서와 관련된 봉인되지 않은 자료 중에서 여전히 봉인해야만 하는 자료가 있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들 중에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한 형식적인 데드라인 설정에 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합의 유무와 연결될 이야기일지에 대해서는 영상 시청자분들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정기국회 기간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어제 12월 9일이었고요.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처리해야 할 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와 그리고 가상자산소득세법이 과연 2년 유예될 것인지는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실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계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야당은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법인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당 입장은 법인세를 25%에서 낮추자, 법인세를 낮추면 결국 그 이익은 주주나 종업원에게 가는데 민주당은 왜 수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고요. 야당인 민주당은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 표준 3천억 원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는 정부 여당을 이해할 수 없고 차라리 과세 표준 2억에서 5억 사이의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발목 잡고 있는 법인세 부분은 이렇고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금년의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부터의 시행은 맞지 않고 따라서 2년 유예에 관해서 일정 부분 접근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액투자자 여건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10억에서 100억 원 사이 접점을 찾아보자는 조정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금투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바로 가상자산 소득세 때문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금투세 시행 시기가 2년 유예하게 되면 가상자산 소득세 역시 2년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상이 현재 마무리가 되지는 못했고요.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주말 내내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발표가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미즈호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42달러에서 30달러로 낮췄습니다. 미즈호는 2023년, 2024년 암호화폐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특히 서클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 관련 수익이 3분기 매출에서 10에서 15%를 차지하는 코인베이스가 USDC 변동성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는데요. 수익 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코인베이스가 USDT에서 USDC로의 전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더 USDT 측은 이는 정직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코인베이스 CEO 암스트롱은 서클과 함께 USDC를 공동으로 만들었고 그 성장을 보는데 경제적 관심이 있다. 그리고 USDC는 미국에서 사실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래소의 수수료 책정 자율과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 코인에 대한 형평성 사이에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떠나서라도 거래소 CEO가 특정 코인을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될 것임을 지정하고 거래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독자분들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의 인출 동결이 연장된 것은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FTX발 이슈로 터진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코인데스크 보도에 의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FTX발 이슈로 제네시스에 끼친 악영향은 DCG 모기업까지 전파가 되었고 모기업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사용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는 자본 조달, 그리고 비전략 자산 매각을 하고 그레이스케일 구제, 마지막으로 GBTC 해산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3가지 옵션 중에서 DCG가 가장 선호하지 않은 옵션이 그레이스케일 투자신탁회사에서 발행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 상품인 GBTC 해산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본 조달 옵션과 관련해서는 DCG는 이미 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또 20억 달러의 대출로 인해서 대차대조표 상태도 훨씬 더 나빠졌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실현 가능한 거래는 소수의 파트너 또는 전략 파트너가 주도하는 DCG 산하기업 인수 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기관이 업계 진입을 모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은 DCG 그룹의 최대 수익원이자 상징이기 때문에 DCG는 그레이스케일보다 코인데스크 또는 루노, 파운드리 등 비핵심 자산 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DCG 계열이 붕괴되면 시장이 주는 충격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한 단계가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요. 이왕 암호화폐 시장에 온 혹독한 겨울인 만큼 제대로 잘 보내고 불확실성을 좀 거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블록 CEO 마이클 맥카프리가 지난 2년 동안 알라메다로부터 비밀리에 총 3건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미디어는 마이클 맥카프리가 기업 내 해당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해당 사실이 밝혀진 후 즉시 사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직 당사자 한 명만이 알고 있는 대출이라면 회사 회계장부와 관련 업무팀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결국 한 사람이 책임지고 떠나는 모양새로 보여지는데요. FTX 알라메다가 투자자의 자금에 손대서 그 돈이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흘러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13일 샘 뱅크먼이 청문회에 출두하기로 결정한 만큼 샘 뱅크먼에 대한 의회의 모습과 그리고 샘 뱅크먼의 답변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